밤의 은밀한 정치가 살아있었던 곳, 대원각. 대원각을 시주하겠습니다.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까지 1,000억 원, 그이의 시 한 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뜻한 감색 더블 양복이었어요. 머리는 뒤로 넘긴 올백형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었죠. 바로 백석 시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들의 시인이 바로 백석이었거든요. 조선 최고 모던보이의 마음을 뒤흔든 운명의 상대가 나타납니다. 26, 22살이 청춘 남녀가 얼마나 불같이 뜨거웠겠습니까? 매일 밤을 자기한테 가는 거지. 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이 둘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오라. 그 사랑하는 사랑을 남겨두고 서울로 오게 됩니다. 완전 생일별이잖아요. 설날에 이만각 간판미녀 김아라 씨가 자유롭게 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간다. 아라 씨가 회령을 자유롭게 간다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은 저희 집이 아니지만 그 터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랑 제 어릴 때 돌생일 사진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싶어요. 옛날 사진들. 조각이라도 설날 남아있지 않을까 고향에 싶어서. 좀 마음 편히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진짜. 아니,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게 행복한 상상,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 명절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혹시 뭐 있어요? 저는 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산소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산소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산소. 예, 그리고 사실 뭐 저희 아버지도 지금 북한에 살아 계시는지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통일이 된다면 꼭 북한에 그 산소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전 진짜 장마당에 딱 가가지고 저희 동생 딱 앉혀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장마당 가서 네, 이렇게 딱 같이. 그거 좋네. 예. 그 자랄 때 부모님한테 세뱃돈 받던 기억이 아직도 안 지워져요, 이거. 근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는 이제 누나만 5명 있으니까 조카들 꼽아보니까 21명이 돼. 누나 5명. 내가 세뱃돈을 줘야 될 입장인데 봉투를 만들어 가고 싶어. 근데 북한 돈이 별로 인기가 없다니까 2달러짜리 짱짱짱 두툼하게 해서 21명 조카들한테 생각만 해도 그냥 아쉽다. 만약에 진짜 통일이 된다면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잠깐. 북한에 있는 그 저희 친척이 막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요번 설에 올 때는 막 전라도 가니까 홍어가 되게 유명하더라. 홍어 좀 챙겨오라. 이러면 나 요번 설에 갈 때 가져갈게. 막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통일되면 로켓 배송 되겠지. 이렇게 우리 안 됩니다. 와, 홍영굴 신주에서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 와, 대박이다. 진짜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할 거예요. 그러네요. 통일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만갑의 다시 뜨셨습니다. 이만갑의 공식 역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최태정 전화 주셔가지고 야스 했습니다. 아니 진짜 선생님 안 계시는 동안 우리 비인가 역사 선생님께서도 비인가라기보다 비공식 샤이 야사 전가 샤이 야사. 아닌가로 하자. 야사에다가 그 앞에 샤이가 하나 덮어요. 별로 샤이하지는 않아요. 함께 자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가문의 영광이 좀 아유 태성 한별 선생님. 준비하죠. 통일이 되면 네.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함흥이세요. 정말 아버님 모시고 아버님 고향을 한번 가보는 게 진짜 제 소원이거든요. 네, 아버님이 설날만 되면 아이고야 이거 고향 못 보고 또 이거 죽는 거 아니냐. 맨날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 아프다. 꼭 좀 빨리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이만갑을 통해서 이제 만나러 왔어요 하는 그날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동이다. 여러분, 오늘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조금 색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옷도 제가 사실은 이거
미스터 션샤인. 네, 맞아요. 이병헌 씨, 손정수. 미스터 션샤인. 이병헌 씨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는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어머. 평성에서 왔습니다. 어머. 평성에서 왔습니다. 진짜 멋있어. 정말. 그리고 여름에 나가면은 모기가 이쪽은 안 물리고 한쪽만 물려, 여기. 정말 잘 어울리는. 예쁘네. 이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옷 입어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예뻐. 네, 예, 이러고 저러고 다니고 다니면 싶어요. 앰뷸런스가 바로 와서 잡아간다고. 아니 그리고 우리 보건 스님도 그때 당시에 종로 어딘가에서 술 마시면. 국립군의 그 비밀 문서. 맞아요. 아니야. 카프 작가. 종로서에 이제 친일 경찰. 친일 경찰. 뛰어가는 사람들이. 경구. 그러면서. 진짜 멋지신데 오늘 이상하게 아라씨만 그러게. 이건 좀 특수한 직업을 가진 대화기 시대 때. 네, 아직은 비밀로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인데 사실 이렇게 입고 오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혹시 모던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영어. 그렇죠. 모던보이. 모던. 네,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이런 양복 쭉 빼입고 구두 딱 신고 머리에 기름도 쫙 바르고 정말 그 당시 문화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남성들을 모던 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목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문화를 주도했던 최고의 핫셀러, 가장 잘 나갔던 5명의 모던 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야. 이름을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 혹시 이름 맞춰볼 수 있을까요? 잘생겼다, 첫 번째 있는 사람. 네, 진짜. 이분이 그분이지. 그래요. 이거 썬킹 머리. 어디가 전에다. 마지막 분은 허지웅. 맞아요. 와 멋있다. 멋있죠? 마지막 분 누구지? 이중섭. 아시네요. 첫 번째 분 진짜 왼쪽에 멋있어요. 백석, 가운데 윤동주. 그다음에 모르겠네. 네. 이상. 네 번째가 이상. 저기 동그란 안경 쓰시 저분은. 윤동. 윤종신, 유희열, 이렇게. 허지웅. 닮았어. 야, 어떤 분인가 잠깐 오늘은 제가 이 이만갑의 역사 전문가라기보다는 나기만. 오늘은 살짝 롤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바꿔요. 비켜가네요. 소개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저쪽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이 이제 백석. 인물이 사랑하는 시인 백석 시인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박태원 씨. 아우 멋진 분이죠. 자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이 이제 윤동주 시인이죠. 서씨 쓰시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일제에 의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윤동주 시인이고 네. 그 옆에 저 닮은 저분이 바로 이상.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우리 허지웅 작가 닮으신 저분은 이중섭. 화가. 우리에겐 소 그림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은지도 담배 안에 있는 은박지 예. 이거를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그린 그림 은지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야. 지금까지 이만갑 공식 큐레이터 선지. 당시 네. 좀 추가로 하시면 할 거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진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이 5명은 우리 한국 근현대 문학과 미술계에 한 획을 그으신 너무나도 유명하신 그런 분들 맞습니다. 아라 씨는 누가 제일 멋있어요? 백석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유나 씨는? 저도 백석 시인이 네, 가장 외모가 엄청. 저도 첫 번째 아이돌처럼 생기셨어요. 저분이 한때 신성록 씨 닮았다는 그런 맞아요. 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늘의 주제 북으로 간 천재들. 천재는 북으로 가면 안 돼. 시인백석은요 키도 엄청 커가지고 일단 추정하기로는 180 이상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남겨진 사진 보셔도 굉장히 말끔하고 옷도 잘 입잖아요. 자격증이 되게 심했대요. 전화 받을 때도 정말 이렇게 손수건을 딱 가지고 어머머. 그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이야. 여보세요? 갑자기 백석 시인은 또 자기가 변명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쓰는 전화기를 어떻게 내가 그걸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겠냐. 이런 이해해달라. 방역시국의 딱 맞네.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코로나 국면이라. 안 나오실 것 네, 그 같아요. 당시에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방언 또 토착어들을 시에 많이 녹여내서 마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백석 선배. 선배라고. 선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 있죠. 동아일보 기자예요? 동아일보 기자는 아니고. 조선일보 잡지에서 이러는데? 예, 저희 길 건너 경쟁사. 언론 선배? 기자 선배. 기자는 다 선배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신문사 기자 생활을 했어? 그럼요. 신문사 기자는 아니고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던 잡지사의 편집장으로 일했어요. 아, 그래요? 편집장도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갖다 끼워 맞추자. 자, 그래서 제가 무언가 백석 조언을 한번 꾸며봤는데 네. 제가 직접 이동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오. 김치는 덜 짚고 여기서. 어우, 멋진데, 오늘. 진짜 모던보이는 역시 백석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시인 백석을 기념하는 백석존으로 꾸며봤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당시 백석 시인의 사진들도 있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바로 요 책입니다. 요 책. 요 책. 보면 백석 시집 사슴이라고 돼 있고 조선일보 신춘문회에 당선되고 나서 발간했던 첫 시집이 바로 이 사슴인데 보면 표지도 되게 운치 있게 여백의미가 많아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에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그리고 보면 이게 그 절에서 이게 그 절에서 예불을 드릴 때 밑에 까는 예불보인데 길상사라고 적혀 있어요. 길상사? 네.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시인 백석과 절, 사찰 길상사, 과연 이들의 상관관계 무엇일까요? 대본은 여기까지입니다. 뭘 더 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 사실 이 시인 백석은 이렇게 시로도 유명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애절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주제가 북으로 간 천재들이잖아요. 예. 그 첫 번째 천재 이야기는요 네. 바로 이곳 상암동 우리 스튜디오에서 이만갑 스튜디오에서 한 15km 떨어진 성북동이 있거든요. 네. 이 성북동에 너무 예쁜 사찰이 하나 있어요. 성북동에. 네, 바로 그 길상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화 이야기 좀. 아우 예쁘다. 예뻐, 진짜 예뻐. 너무 멋있다. 진짜 예쁘다. 이거 뭐야? 우정? 남의 정치. 지금 보면은 이 길상사. 네. 길상사는
원래 사찰이 아니었어요. 요정이었습니다. 요정. 요정.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때는 뭐 요정 정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울의 3대 요정 하면은 삼청각, 선운각, 대원각.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당했던 12.6 사태. 그 행사도 원래는 대원각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궁정동 안가로 바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1987년에 한 여인이 법정 스님을 찾아옵니다. 무소유. 무소유.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하신 스님. 법정 스님을 찾아와서 아무 조건 없이 대원각을 시주하겠습니다. 탈원긴다는 기부하겠다는 거죠. 대원각 요정을 통째로. 이 여인의 정체는 당시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한 씨였습니다. 그때 당시 대원각의 가치가 무려 1,000억 원 정도다. 1,000억 원 정도다. 당시에.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야. 그때 당시. 수천억 되겠네, 그래서 법정 스님을 포함해서 그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답한 그녀의 답변이 그까지 1,000억 원. 그이의 시 한 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거의 시 아닙니까? 그러네. 1,000억 원의 고급 요정을 아무런 미련 없이 법정 스님에게 시주할 수 있었던 데는 뭔가 사연이 있었던 거죠. 보통이 아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네. 남의 연애. 밀당하시는 건가요? 와, 믿기지가 않는데? 안 믿어져. 이유는 사랑입니다. 아, 진짜 위대하다. 정말 대단한 거죠. 사랑은 위대하죠. 근데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바로 백석 시인이라는 것이죠. 아, 이해된다. 그럴만하지. 이해된다. 그럴만하지. 네가 할 말은 아니다. 원빈이 이 백석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그 함흥 지역에 그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잠깐 재직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 교직에 있을 때 저도 여학생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국민학과 펴줘. 살인대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살인대구. 저도 그랬는데 백석은 오죽했겠습니까? 네, 이 당시에 한 제자가 백석의 교문에 탁 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을 증언한 게 있어요. 백석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그의 옷차림은 두 줄의 단추가 가지런히 달려있는 당시 최첨단의 산뜻한 감색 더블 양복이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넥타이도 옆으로 빗긴 줄무늬였고 머리는 뒤로 넘긴 올백형으로 우와.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었죠. 구두 또한 당시에 귀한 고도방이라는 가죽에다 광택을 칠한 초콜릿색 구두였어요. 정말 이 패션 약간 비슷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이거 뭐냐면 또 글을 잘 쓰잖아요. 이거거든, 이거. 우리 예술가들의 꿈이 뭐냐면은 예술가들의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시인들의 시인이 바로 백석이에요. 그렇죠. 글들 잘 쓰죠. 거기다가 잘생겼죠. 패션 감각이 있죠. 그다음에 깔끔하죠. 그래가지고 여러 문인들이 백석을 짝사랑했었어요. 저도 참 이 백석 시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키가 잘못 맞지 않습니까? 이제 188이고 한때는 또 영어 교육에 또 같이 몸을 잡고 그러네. 또 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비율이 큰 남자들 가운데서 정말 매력적인 남성들은 목이 긴 남성들을 매력적으로 봐요. 좀 봅시다. 야, 정말. 참 옛날 같은 백이 딱 좋은 목인데. 조선시대 이 사슴의 첫 구절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라는 것과 같이 백석 시인이 정말 가만히 보면 목이 되게 길었어요. 그게 또 매력 포인트라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 백석 시인의 첫 시집 제목이 뭐였어요? 사슴이었죠. 그러네. 꽃사슴. 목이 긴 사슴.
목마른 사슴이. 아니야, 목마른 사슴 아니야. 아니야, 목마른 사슴 아니야. 자, 근데요, 시인 백석은 결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와. 자, 그러다가 그 나이 26에 조선 최고 모던보이의 마음을 뒤흔든 운명의 상대가 너무 로맨틱하다. 그 첫 만남은 놀랍게도 기생집에서 시작이 안 돼. 왜 꼭 문인들은 기생집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거야? 자, 그 운명의 순간을 우리 명배우이 재현해봅니다. 오. 처음 뵙겠습니다. 기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기생. 야, 난관이 예상된다. 자, 레디! 처음 뵙겠습니다. 진양이라고 합니다. 장님 먼저 따라. 자기 전에. 그냥 갈 때는. 자기 전에.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여신 강림? 너무 아름답소. 이제부터 당신은 내 마누라요. 죽기 전에 우리 사이 헤어지는 일 없을 거죠. 어머, 이 브레이크 없는 박력. 하지만 싫지 않네요. 나 당신에게 애칭을 정해주겠어. 무슨 애칭이요? 머리색. 자야 오가. 이것은 당나라 이백이 쓴 시가 아닙니까? 맞소. 한 여인이 밤 늦게까지 난군을 기다리며 쓴 시가 아닙니까?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이 책의 제목처럼 자야라고 부르겠어. 자야, 우리 자야. 당신은 내 여자야. 아이 참, 누가 시나 아니랄까봐. 제 이름은 앞으로는 진양이가 아니라 자야입니다. 백석 오라버니, 자야, 우리 사랑 forever. 야, 이 대본이 너무 어렵습니다. 야, 그거를 소화시키는 알아. 야, 대박. 소름 돋았습니다. 왜요? 예? 왜?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느꼈어? 대사가 이게. 저는 무엇보다도 자야가 자기 술을 먼저 따라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전에. 평소 본인 습관이거든요. 평소 본인 습관이거든요. 이렇게 밤 하나 까서 자기 먹는 거를. 자, 보세요. 백석이 자야에게 첫눈에 반하는 순간 그때 시인 백석의 나이가 26. 그리고 자야의 나이가 22살이에요. 뭘 나이네. 그러니까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저랑 와이프가 4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6, 22살 이 청춘 남녀가 불같이 사랑을 했는데 유명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제 백석과 자야가 한 길거리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 사진 못 봤어요?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여자는 눈도 주기 싫어. 그 시대에. 근데 26살, 22살 정말 피 끓는 청춘이잖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로 이제 둘이 푹 빠졌냐 하면은 축구 시합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백석 선생이 이제 교사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오전에는, 낮에는 학생들과 함께 축구 연습을 하고 밤만 되면 자, 내일 보자 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다 여관에 넣어둔 상태에서 자야한테 가는 거지.
근데 애들이 지금 그 관리가 안 되잖아, 지금요. 축구부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밤에, 야, 우리 관리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 우리 나가서 한번 우리 놀까? 놀다가 다른 교사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너도 이리 와보라고, 너희들 담당 교사가 누구냐고. 백석인데요? 해가지고 이런 그 뜨거운 피 끓는 청춘의 이런 애정행위가 발각. 그렇구나. 전근. 조선 최고 기생과 조선 최고 모던부의 로맨스, 불꽃이 활활 타올랐는데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가 꼭 있지? 예, 1930년대 아무리 모던보이라 하더라도 식민지 조선은 굉장히 전통과 인습의 얽매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결혼이라는 것 또는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문제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문제 이런 거였죠. 연애 결혼이나 자유 결혼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윤심덕과 극작가 김우진 서로 사랑을 했지만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편했던 바다에서 같이 동반 자살을 사해찬미 바다에 빠져서 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혹한 시절이었죠. 저 이야기가 이 둘의 사랑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요? 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이 둘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이 지금 함흥에 있었거든요. 백석한테 방학 되면 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오라 라고 하는 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랑하는 사랑을 남겨두고 서울로 오게 됩니다. 나는 이제 서울로 가볼게. 좋습니다. 종민 씨, 그 뜨거운 사랑을 하실 때 잠깐 헤어지는 순간이 되면 어때요? 미치죠. 미치죠. 하루 종일 그렇게밖에 안 나요. 그렇죠. 일이고 뭐고 뛰어가야 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보고 싶죠. 야, 오빠도 그러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석이 그 사랑한테, 자야한테 거의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보고 한양에서.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 기다림에 설레임이 더 더해지면서 그렇지, 그렇지. 이 둘의 사랑은 뭐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러니까. 백석이 편지 썼는데 매일매일 뭐 그냥 푹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석이 편지가 오질 않는 거예요. 왜이지? 뭐지? 그 다음 날도 편지가 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편지가 오질 않아요. 변했나? 백석이 장가를 간 거예요. 장가를 간 거예요. 맨날 보내다가 아니 뭐야 갑자기? 말도 안 돼. 네, 뭐 당신이 내가? 이 아버지가 함흥에서 이 자야란 기생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걸 안 거예요. 아하. 아버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기생 따위와 그 당시 그 아버지 관점에서 기생 따위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든 끊어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서울로 내려왔을 때 장가를 그냥 결혼시켜 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현지 왕래가 끊어지게 그렇구나. 다시 한번 종민 씨. 예. 너무 사랑해. 와, 미치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도 중요하죠. 보이는 사람도 중요하죠.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거든.
종윤 씨는 그래서 백석이 아니에요. 예.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야를 하루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와이프가 있는데.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경주는 결혼을 했으니까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백석은 집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야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네. 근데 그 편지에 우리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을 시 한 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야.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여자는 눈도 주기 싫어. 나의 마음에 이렇게도 나는 이제 서울로 가볼게.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그대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아우, 절절하다. 와, 설레었어요. 이게, 와. 근데 이 시에서 정말 저는 와닿는 게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나 거기서 왔어요. 와, 근데 아니 진짜 너무 멋있다. 푹푹이라는 표현도 되게. 그죠? 이게 약간 눈이 많이 쌓여서 발이 좀 푹푹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단어들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단어들이고 정말 기억하고 싶은 그런 단어예요. 진짜. 네. 사실 이 백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향토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석의 시는 수능 시험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때도 나왔어요. 진짜요? 너무 재밌는 게 2004년 수능에서 수능 역사상 첫 번째 출제 오류가 뜹니다. 오류? 네. 그 오류가 백석 시였어요. 왜냐면 고향이라는 시였는데 이 고향에 대한 해석에 대해 가지고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석의 시는 정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복수 정답 처리. 이것도 맞다. 그렇지, 그래야지. 자, 어쨌든 이 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백석이 이제 이 시를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고 찾아갑니다. 자야를. 네, 자야를 찾아갑니다. 우리 함께 만주를 떠납시다. 근데 이 자야 입장에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솔직히 기생이잖아요. 자기가 이 백석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그 동행에 엄두가 안 나네. 가지를 않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맞아, 예. 사랑이야. 그래서 백석 혼자 진짜 갔지만 사랑해서. 백석이 그 만주에 어딜 갔는지 그 주소지를 알아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자기 직접 옷을 지어가지고 백석한테 보내달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자야는 서울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어떤 둘의 사랑은 계속 연결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예요? 너무 아픈
사건이 터집니다. 뭐요? 바로 6.25 전쟁. 6.25 전쟁. 6.25 전이 터진 거예요. 이때 이 백석은 만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북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 자연은 남해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 휴전선이 만들어졌고 이 둘 사이 사랑에도 휴전선이 놓이게 되면서 만나지 못하게 된 거죠. 상팔선 전역으로 물밀듯 기습 남침해왔다. 백석을 기억하는 우리 제일 큰 이유는 이 사랑 이야기보다는 본인 자체가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기도 하고 대변하기도 하고 또 천재라는 말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그런 큰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936년이었죠. 이 백석이 사슴이라는 시집을 내요. 근데 이 사슴이라는 이 시집이 딱 백부 한정. 한정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됐냐면 정말 정성껏 냈어요. 한지로 앞 뒤로 야 이거는 되게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네, 딱 백부 한정을 낸 거예요. 비싸겠다. 그거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겠죠. 그죠? 그런데 네. 2014년에 이 백석의 초판본 사슴이 경매장에 나와요. 야, 대박이다. 이게 나와요. 이게 딱 백관정이다 보니까 사실 책이라서 전쟁도 겪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남아있는 게 손으로 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건데 쓰신 것도 막. 저는 지금 만약에 경매시장에 나오면 이건 뭐 수억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 2014년도에 이 낙찰가는 7천만 원. 야, 그 당시만 해도 시집에 진짜요? 대한 경매가 이렇게 굉장히 문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7천만 원이 엄청나게 아유, 그럼요. 책 한 권에 7천. 여기가 어딥니까? 네. 이만가. 이만가. 설마? 그래서 이만가. 설마? 그래서 네. 낙찰 받았어요? 백석 선생님의 그 책을 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낸 시집 진짜요? 초판본. 진짜요? 사슴의 초판본. 뭐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낸 시집 진짜요? 초판본. 진짜요? 사슴의 초판본. 뭐야? 초판본. 진짜요? 사슴의 초판본. 뭐야? 늘 비슷하게. 늘 비슷하게. 비슷하게 구현했어. 이거 모서리로 한번 깜짝 놀랐다. 굉장히 비슷하게 구현했어요. 근데 이 사슴에 백석 시인이 말이죠. 시크릿 코드를 하나 숨겨놨어요. 사슴에다가 사슴에다가. 이 시집에다가요? 백석이 네, 백석. 거기 예. 시가 몇 편 지금 담겨져 있나요? 지금 시가요. 네.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세로라서 읽기가 어려우신가요? 예. 33개. 혹시 느낌? 나이? 33은 의미가 딱 오네요. 뭔데요? 뭔데요? 33인. 34. 정답. 33인. 34. 정답. 민족 대표. 1919년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이야. 시크릿 코드니까 역시 이에 대해서 백석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추측할 뿐인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석이 다닌 학교가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오산학교. 정말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독립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33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건 딱 100부만 있다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대단한 의미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 리미티드 에디션보다 현저히 적게 초판본을 인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집의 가격이 얼마였냐 이걸 중요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판매가가 2원이었어요. 2원. 근데 그때 당시 시세로 시집이 2원이다? 이건 최고가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시집 한 권이 3만 원대. 나고 판매가를 달고 나온 그 느낌이에요. 좀 얇을 텐데. 상당히 고가라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 이 100권이 어떻게 소진됐냐면 판매가 2원을 달고 서점에서 그냥 판매된 게 아니라 1원을 내고 그 출판 기념회에 참가를 해요. 그러면 이 책을 증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권이 거의 모두 다 소진됐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판이네. 사실상 판매를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윤동주 시인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알죠. 근데 윤동주 시인은 인민들의 시인이고 이 백석은 시인들의 시인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 백석보다 한 5살이 어렸는데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저기 사슴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구하려고 했는데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받아 적어요. 필사를 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100부밖에 한정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윤동주 시를 이렇게 읽다가 백석 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많이 가져요. 이 필사를 하면서 좋아할 정도면 얼마나 이 백석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지. 닮은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뭔가 이게 숙연해지고 의미가 좀 더 이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이렇게 구하기 힘든 백석 시인의 시 몇 구절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히. 좋습니다. 자, 제목.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하다. 아니 근데 이 시의 지금 그 포인트가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굉장히 비어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비어있음에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반전을 어떻게 단어 이거 그거 마법이다. 근데 따뜻해지면서. 짧은 것이 한 구절 제가 더 사랑시예요. 너무 좋다. 바다. 바다. 백석. 바닷가에 왔더니 바다와 같이 당신이 생각만 나는 거죠. 바다와 같이 당신을 사랑하고만 싶구려. 굉장히 짧지만 바다와 느낌이 있죠. 저런 식으로 어떤 남자가 얘기를 하면은 모든 여자분들은 착각을 해요. 그대여, 당신은. 그러면서 스스로 나한테 얘기하고 그러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모두가 나타샤인 줄 알지. 모르니까. 그 주변에 냉면 매니아들 있잖아요. 많죠. 매니아들이 이야기할 때 꼭 백석 시인을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티미 국을 좋아하고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굿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동치미? 술을 얘기하고 찬미하는 거지, 찬미. 예. 저게 그러니까 냉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냉면 하나를 저 엄청난 식구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놀랐어. 요즘 평양냉면 같은 걸 먹을 때 표현하는 맛의 표현 단어들 있잖아요.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슴슴하다 뭐. 난 쩡하다는 표현 있잖아. 쩡이 뭐야? 쫑각김치 같은 거 왜 이렇게 동치미 언 거. 김치미 딱 물을 때 이렇게 오잖아. 쩡하잖아. 먹고 싶다. 대단해 백석은 정말. 1930년대를 주름 잡았던 천재 시인. 그러나 백석은 6.25 전쟁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가게 되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50년 후 1999년 2월 백석의 노년 시절 사진 2장이 공개가 되면서 문단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어머! 갑자기. 갑자기. 1930년대를 주름 잡았던 천재 시인. 그러나 백석은 6.25 전쟁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가게 되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50년 후 1999년 2월 백석의 노년 시절 사진 2장이 공개가 되면서 문단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어머! 갑자기. 어머! 갑자기. 얼굴은 남아있어요, 틀이. 아, 그럼요. 근데 왜 이렇게 늙으셔? 근데 야. 하림새가 아이고 하림새가 너무 다르다. 야위셨네요. 개성을 좀 많이 한 듯한. 모던 보이가 아니 근데 이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가족인가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백석의 장남이 1999년 이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백석 연구가에게 보낸 사진인데 1996년까지 북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더블 자켓 단추 2줄 입고 감색에 말 엉덩이 그 가죽 초콜릿 구두를 신었던 분이
너무나도 예. 남루해 보일 수밖에 없고 또 북에서 뭐 양복 정장 입고 다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이름자만 들어봤죠. 우리 북에서 하신 분들은 쭉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다행히 네. 김용기 사범대학 작가 양성반에서 문학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8년도에 북한이 문학예술 총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거에 혁명화하면서 수정주의 쫓겨났던 사람들까지 싹 다 사전에 올려요. 그래요. 거기도 백성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도 백성은 없고요. 그냥 월북 작가 할 때 이름 뚝뚝 나올 때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정도는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정말 슬픈 건 난 오늘 이거 쫙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 북한이 저렇게 인간 하나를 바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와요. 사진 한 장에서 확 드러내요. 그렇게 멋진 분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쭉 들으면서 생각이 됐던 게 이만큼 남한에서 백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김정일은 화가 났을 거야. 쟤 눌러버려 계속. 이 사진은 지금 북한의 그 농민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해도요. 이 백석 시인의 그 생활은, 경제적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그 민족 지도자로 정말 명망이 높으신 분이 계셨는데 북한에서 활동하셨던 조만식 선생이 있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조만식 선생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러시아 번역가라든지 통역 이런 걸 지금 맡아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나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러시아 문학 번역가라든지 아동 문학가로 활동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조만식 선생의 이제 위상도 있고 해서 잘 사시다가 조만식 선생이 김일성한테 숙청당한단 말이에요. 네, 그 때문에 이제 본인의 위치도 함께 격화되고 추락한 거죠. 그래.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백석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북 작가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그때 많이 이제 우리가 헷갈려하고 혼용했던 게 사상과 이념적인 편향에 빠져서 북으로 재벌로 찾아간 예술가인 것으로 한때는 오해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백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백석 작가의 시 같은 작품을 한국에서 읽는 건 불법이었어요. 88년 이후에. 진짜요? 88년도 이후에 해금된 거예요. 불법 같은 거예요?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그래도 백석 작가가 그나마 북한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아동문학을 택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소설이나 희곡이나 시 이런 것들은 성인들을 대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티즘이라고 하는 여기에 부응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나마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동들, 사상성이 덜 강조되는. 지금 여기서 내가 두드면서 느낀 게 이래서 이분이 아동문학 작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동문학을 택했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네. 아니 그래도 북한에서는 계속 글을 쓰긴 썼어요. 예, 그렇게 썼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게 또 자꾸 이게 문학 이야기가 안타까운 게 백석 모르듯이 백석 선생이 선을 대순지간 번역 소설도 우리는 몰라요. 아, 그래요? 북한의 번역 소설이 그렇게 많아도 나도 분명히 이것을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소련에서 만들어진 문학집은 거의 엄청 뭐 많았죠. 중요한 거는 백석 시인이 직접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제 나이 또래나 기억할 거예요. 북한에 유일사상 체계가 수립되던 시기에 60년도 후반 중반에부터 모든 번역도서 싹 다 모아 해수책 번역도서 다 해수책이야. 왜? 그 유일사상 체계 세면서 외국 문물을 차단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서 거기다가 포기를 그러니까 집마다 3일 동안 불 붙었어요. 그게. 3일 동안? 아니 이게 뭔 짓이에요? 왜? 아니 책을 불태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 저는 아이 때지만 그 이상이 지어지지 않아요. 도스토옙스키 뭐 고리끼 등등등. 고리끼 등등. 근데 고리끼는 사유지 리얼리즘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걸 왜 태워? 막심 고리키 책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운다는 거는 기독교 국가에서 성경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일이야. 당신은 거리끼 어머니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리끼 어머니를 번역한 사람이 나빠서. 이 번역한 사람이 거리끼 원작을 그대로 번역했는지 번역을 하면서 오차가 있어서 살짝 왜곡했는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번역시키는 겁니다. 반역자나 정파가 번역한 것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재가 네. 없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아동문학 논쟁 사건이라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동문학에까지도 시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정치적인 사상 교양을 해야 한다. 정치성을 띄워야 한다 하는 백두산 줄기라고 하는 인텔리기춤과 순수 백석 작가님이 이제 문학적인 이념과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가 어떤 시였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린, 백석. 길이나 아프리카의 길이나 너는 키가 크기도 크구나. 높다란 다락 같구나. 너는 목이 길기도 길구나. 굴다란 장대 같구나. 내 목에 깃발을 달아보자. 붉은 깃발을 달아보자. 하늘 공중 부른 바람에 깃발 펄럭이라고. 백리박 먼 데서도 깃발이 보이라고. 시를 읽으면서 조금 북한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국기라는 게 일단은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북한 공화국기라는 게. 공화국기는 나라를 상징하고 그 나라는 꼭 김일성이에요. 근데 그 깃발을 기린의 목에라 이렇게 비유한다는 건 북한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목에 동물목이라고 진짜? 이렇게 동시인데? 북한은 모든 인민 대중이 아이들까지 쉽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승전결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그런데 이거는 거구나. 문학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서 내가 볼 때는 와 이거 깃발을 기린의 목에라 비유해 또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이 시가 좀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게 안겨와요. 이게 백석 시인 자신의 구조 신호가 아니냐, SOS가 아니냐라고 지금 느껴져요. 하필이면 북한에서 보기도 힘든 기린에다 먹긴 걸 표현했냐. 다음 거기다 붉은 길을 매달아서 백리에서도 보이라 하는 거는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신호가 아니면 고독감에 대해서 막 표출시키지 않았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붉은 깃발을 달았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 사람 이걸 쓰고 싶고 쓰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뭘 집어넣냐 붉은 깃발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저 사람들이 모르겠어? 너는 지금 혁명 당성이 떨어져. 제가 볼 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그냥 기린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기린 따위 같은 걸로 그런 걸 시를 쓰냔 말이죠. 이게 지금요. 시를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시를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인데 지금 이거 달라요, 지금. 시가 여러 가지 분석이 많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시인들 죽이는 작가들 잡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시에다가 까만 박스를 딱 쳐가지고 중앙당 선전부나 평론가들은 내려보내요. 이거 분석해봐. 분석하지요? 그럼 죽어요. 이 시에 문제 있구나로 접근되기 때문에 까만 박스를 딱 치기 때문에 이 시에 문제가 있겠구나. 벌써 그냥 문제 있는 거. 평론가들이 달라붙어서 나쁜 소리만 엄청 꼬집어내. 그럼 죽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아동문학하고 성인문학은 다르다. 성인문학과 달리 아동문학에서는 사상이나 이념보다는 애들이니까 일단 사물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선에서 하면 안 되는 말씀을 무슨 소리야? 이 반동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백석 선생이 이제 지방으로 추방되고 북한에서 가장 시골이라는 양강도 삼수로 갑니다. 삼수갑산. 예, 삼수갑산. 그 58년을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유일상책의 확립을 위해서 북한 정부를 뜯어고칠 때예요. 정복자를 막 칠 때. 문학예술 사업에서 사상성, 사회주의 문학예술 완전 확보하라 이렇게 되면서 예술성을 좀 더 먼저 강조하던 사람들이 와라락 나갔다가 문제들 다 그랬네. 다시 유일상책이 확립된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정말 백성승처럼 그래 내 지저 가지고 내 시를 가지고 죽을게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골에 묻혀 계셨고 어떤 사람처럼 다시 내 가족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올라오고 추방된 그 삼수군 사람들이 백석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엄청 품위가 있으시고 겸손하시고 예의가 밝으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3번 본 사람을 3번 다 인사하고 볼 때마다 인사하고 너무 그 겸손하고 품위가 있어서 삼수군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1년입니다. 백석의 미공개시 3편 그리고 산문 3편이 백석을 연구했던 연구자에 의해서 세상에 공개가 되는데요. 북한에서 백석이 어떤 시를 썼는지 한번 보시죠. 이때 원수님은 원수들에 대한 중어로 그 자거나 센 주먹
굳게 쥐어지시고 그 온 핏대 높게 뜨겁게 뛰놀며 그 가슴 속에 터지듯 불끈 맹세 하나 솟아올랐단다. 빼앗긴 내 나라 다시 찾기 전에는 내 이강물 다시 건너지 않. 내 이강물 다시 건너지 않. 1919년 이거예요? 그 이제 원수님께서 그 이제 빼앗긴 내 나라를 다시 찾으시려고 뭐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가면서 그때 누군가가 지은 노래를 부르면서 건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해고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시로 옮겼나 봐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시를 읽고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면 내가 읽었던 백석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백석의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을 봤는데 시조차도 초라해지고 남루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읽어도 이런 느낌인데 직접 그 시를 쓰는 본인의 입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정말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나온 타협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단 후에 이제 자야는 한국 화류계의 데모가 됩니다. 그래서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차려가지고 박정희 정권 당시 이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죠.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 백석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7월 1일이 백석의 생일이거든요. 그날은 단식을 했다 그래요. 단식을 했다고요? 자기가 백석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이런 자책감에 빠져. 본인만의.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기회 되면 꼭 길상사 한번 가보세요. 성북동에. 그 당시 이제 대원각이라는 요정 건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이제 법정 스님에게 넘기면서 했던 말은 기록에 남아 있어요. 뭐라고 남기냐면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여인이다. 그리고 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팔각정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수많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은 저장소다. 저기만큼은 정말 맑은 소리가 울려 펴지는 범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절을 다 바쳐요. 예쁘다. 그냥 화류계가 아니라 제대로 그 기생 훈련을 받고 강호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 전통적인 일종의 아티스트지. 고급 요정이었던 서울 성북동의 대원각이 사찰 길상사로 탈바꿈해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월추스님과 김소환 주기경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열었습니다. 사람이 보고 싶다는 건 때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요? 갑자기 그저 우연치 않은 기회지. 이런 때 저런 때가 따로 없어. 평생 결혼 안 하셨잖아요. 야, 왜 안 하셨어요? 그렇게 밀고지 하시고 하니까 결혼 안 하게 되대. 야. 평생 결혼 안 했대. 이걸 뛰어넘는 분이 안 계신 거죠? 어떡해. 너무 슬프다. 못 만나고 가. 야, 예쁘다. 참 아름다운 곳이네요. (1999년도에) 이제 자야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 죽음을 약간 예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바로 전날에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절에 갔다가 돌아와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눈 내리는 날에 내 유해를 길상사에 뿌려달라. 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마침 딱 49제가 되는 날에 눈이 내렸어요. 그때 경내에 자야의 유해를 뿌렸다고 하죠. 이게 너무 짠해서 난. 저기 바람은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또 이야기를 할 분은 무술 천재입니다. 아, 분야가 다르네요. 예, 박정희 대통령과 태권도로 단판을 지은 사나이가 있습니다. 박정희와 정면으로 한판 붙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이 무술가는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고 그는 누구일까요? 아, 이거 궁금하다. 우와, 오. 태권도 무대가 있었어. 태권도 무대가. 태권도 무대가 있었어. 태권도 무대가. 어머. 아, 1918년 그 북한 함경북도 쪽 시골에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조금 성장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요. 유학인데 일본에서 되게 독특한 무술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무술이 혹시 기억나세요? 네. 가라데 쪼부. 가라데. 그렇죠. 가라데. 이걸 본 거예요. 그럼 일본의 가라데처럼 우리 전통 고유의 무술 무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지. 라고 이때부터 굉장히 고민하고 실제로 만드는 연습을 해요. 그러다 언제 이게 꽃을 피우냐면 광복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최홍희 씨가 사단장을 맡습니다. 제주에 있는 29사단 사단장이 됐는데 그 29사단 마크 아까 보셨어요? 2가 남북이 분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은 이게 구자잖아요. 구자. 그래서 이 주먹 구자를 딱 집어서 29사단. 이걸 한번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군인 행사가 열려요. 여기서 이 최홍희와 그 국군 장병들이 이제까지 연마했던 그 당수를 딱 보여줬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야 저게 바로 옛날부터 내렸던 그 택견이네, 택견.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 군대 이거 가르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설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술, 교본. 교본이 있어야 되죠. 책이 있어야 되죠. 마치 백석 시인이 초판 시집 사슴을 발행하듯 최홍희 장군이 태권도의 기본 자세들이 담긴 책, 태권도 교본을 이때 펴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자꾸 뭘 많이 가져왔네요. 여기가 어딥니까? 이만감 아니 깜짝이다. 이만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1959년에 만들어진 이 초판본. 진짜? 이번엔 진짜 초판본이에요? 아니면 가짜겠지. 초판본입니다. 신보입니다. 신보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태권도 교본 최홍희 저. 자, 이게 보시면은 우와. 진짜? 야, 이제 부산의 장군님 사진이. 자, 야, 저기 이게 교본. 저 장면. 군 시절 있었던 거, 뭐 태권도 교본, 격파. 지금의 그 자세가 여기에 나오네요. 예. 그리고 여기 설명까지 다 이렇게 잘 돼 있고요. 그러네요. 사진으로 다 찍었네.
이 당시에 책에 반드시 써 있는 건데요. 우리의 맹세가 책에 써 있어요. 우리의 맹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시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라고. 어머? 근데 왜 근데 왜 북한으로 갔지? 공산당 청수자 그랬는데 왜 북한으로 갔지? 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까지 억눌렸던 어떤 그 민주화의 바람이 막 차고 올라오는. 혼란스러울 때. 사전 투표, 투표용. 그런데 그 선거는 사전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권력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4월 19일 전국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자유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저는 국민을 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했거든요. 이 최홍희 장군도 이게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어느 날 아주 젊은 후배 군인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군인들이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발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종의 쿠데타 모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왜 늘 그 생각일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그때 식사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 어린 후배 군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마 박정희? 정답. 박정희였어요. 와. 자, 어쨌건 결국 5.16 군사정변을 박정희 소장이 주도해서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학을 개선할 것을 확약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홍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군대는 서열문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투스타가 자기가 지금 모동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뭔데? 왜 우리는 비주류야? 왜 우리 뒷방 신세지? 이러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군들 젊은 군인들은 이제까지 정말 그 나이 먹고 정말 부정과 부패에 이 쩌들어 있는 이 군인 선배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정풍운동.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특히 북에서 내려왔던 그 출신들의 어떤 군인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알래스카 대토벌 작전. 이런 작전명을 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장성들이 다 날아갑니다. 와. 그리고 이 최홍희 장군도 결국 예편되는. 아니 이제 군인이 예편되면은 뭘 하겠습니까? 일단 뭐 전관 예우 차원에서 뭔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뭐 이 무직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쁜 선후배 관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대사로 보내요. 박정희 소장이. 예우를 갖췄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로 간 거지. 이제 뭐 조선시대로 보면은 바이스한 유배 간 거예요. 그냥 쉬세요. 네, 이런 거지.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김에 뭐 할까? 태권도의 국제화를 위해 가지고 정말 정식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966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국제 태권도 연맹, 그러니까 ITF,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이라고 만들어요. 초기 가입국은 뭐 미국, 서독 등을 포함해서 9개국이었는데 최홍희 전 장군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구나. ITF에 들어와라, ITF 들어와라. 그래서 1966년도에 불과 9개국으로 시작한 ITF 회원국이 바로 다음에 1967년도에는 무려 40개국으로 회원국이 늘어납니다.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네. 그런데 박정희가 이것마저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길은 누가 닦았습니까? 최홍희 장군이 다 닦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각국에 보내는 태권도 사범을 자기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최홍희 장군이 이제 요즘 말로는 참 그 옮기기 힘든 말까지 하거든요. 길 닦아놓으니까 뭐가 지나간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방해하는 박정희 세력을 싸잡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결국 독재 체제가 견고해질수록 최홍희 장군이 뭐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로 망명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라고 해요. 캐나다 있지 말고 귀국하라고 뭐 하는 거냐고 거기서. 그랬더니 물론 이건 설인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국에 남아있는 아들을 거론을 했어요. 뭐라고? 아,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을 한 거죠. 얘 아들 안 어떻게 들어오면 한국에 있는 아들 점점점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와야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뭘 했냐면 확실한 최홍희 지우기 작업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최홍희 전 장군이 만든 게 ITF, 인터내셔널 태권도 페더레이션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예.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요. WTF라고.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WT의 이제 초대 총재를 누구를 앉히냐면은 같은 군 출신의 김운용, 전 IOC 위원을 앉혀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용희 장군의 주장은 박정희의 태권도 죽이기 말살 정책이다라는 건데 최용희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박정희가 태권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졸렬하게 최용희란 한계 자연인의 활동을 막기 위해 민족의 수치를 자아내는 민족의 역적 박정희를 하루속히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서 몰아내는데 다 같이 힘씁시다. 박정희와의 불화는 남북 태권도의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태권도가 종교, 인종을 초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상까지도 뛰어넘는다 라고 외친 최용희. 그가 태권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발을 들입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저게 적은 내 친구구나. 그러네 정말. 맞는 말이다. 태영의 개인이 국가인 소위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맞선다는 거는 힘에 붙인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내가 정통성 있는 그 태권도가 서장된다. 이대로 뒀다가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태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심 있냐? 당시 김일성이가 관심 있다. 시범단 만들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15명의 시범단을 가지고 북한으로 시범단 데리고. 이게요,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북한이 1987년 5월에 그리스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고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따고 종합순위 1위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은 참가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방해를 태권도 전쟁이구나. 이때부터 한국의 WTF 세계 태권도 연맹은 한국 주도 연맹으로 또 최용희 장군의 ITF 국제 태권도 연맹은 북한 주도 연맹으로 갈라져서 나가게 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김일성 대신 김정일이 이제 탁 나오죠. 그래서 태권도 종주국은 우리다, 북한이다. 그러겠지. 전통성 논쟁을 하겠지 또. 네, 그리고 김정일이가 아파트 한두 개 못 지어도 우리는 한두 채가 아니다. 한두 개 못 지어도 태권도 전당 만들라. 만경대 청춘거리에 문짝으로 태권도 전당을 만들어버렸죠. 여긴가요? 엄청 크다. 김일성이하고 최용희가 만났던 시점이 김일성이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김일성이 생일날에 그 최용희가 집필한 그 태권도 백화사전이라는 책을 김일성이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김일성이 당 간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태권도가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자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좋다. 이거를 전 이민화해라. 그때부터 그 전 이민화했는데 최용희가 그때 그 말을 듣고 태권도가 이제는 북한에도 이렇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엄청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비슷하다. 딴따란따단 딴따란따단 든든하리라. 발이 왜 안 올라가? 발이 왜 안 올라가? 원래 동작 여기까지예요. 딴지걸 좀 많이 깨끗하게 하게. 두 번째 2절이 높이 올라가는데 그게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이거 몸이 기억해요. 얘기하는 게 이 노래가 지금 군대에서 하던 노래예요.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보라 우리를 구정해. 지도자 동지 군대. 근데 이 노래를 하는 애들이 이 노래를 하면서 태권도를 하는데 여태 86년도인데 북한 군인들이 용량시조 와서 여기서 막 껍질이 일어날 때 보라 우리를 보라 지금 연기가 지금 섭다 진짜 이거를 북한군에서 한 3, 4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못했어요. 이 노래다 맞춰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채용이와 김일성 태권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김일성은요, 이 넝쿨체에 굴러온 이 태권도 기술을 북한의 체제 발전을 위해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게 선전에 좋으니까. 전통성을 위해서 태권도의 전파를 위해서 최홍일에는 정말 진심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 사범들 양성한 다음에 우리는 이것도 자체로 하겠다. 나가. 이게 이제 번심이었습니다. 여기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서 기술을 다 빼먹고 우리는 이제 우리 간판 달고 하겠다. 나 가세요. 건물주가 나다가 태권도가 다른 점이 있어요. 최영희 선생 같은 경우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말년에 북한 당국에 이용당한 건 확실하죠. 북한이 바라는 식으로 이제 삶이 마련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83살에 위암에 걸려요. 그래서 이 위암 수술을 평양에서 합니다. 그리고 물도 넘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덴버에서 태권도 연맹에 세미나 있다니까 휠체어 타고 가는. 열정이 있네. 그러다가 이제 2002년 6월 15일 날에 사망을 하는데 사망하면서 김정일이가 북한에서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북한의 애국 열사묘라고 하는 신미리에다가 최영희 선생의 만장묘도 이제 거기다 안치시킵니다. 그래요. 아, 그랬어요? 네. 뭐 우여곡절 속에 이 태권도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남북 교류에도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 태권도 교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북한은 남북 적십자 회담을 이달 말에 개최하자고 밝힌 데 이어서 태권도 사범단 교류도 서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측은 남북 간 태권도 교류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측은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갖자고 밝혔습니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 빠졌을 때도 유럽 합동 공연을 하며 함께 세계 무대를 누빈 남북 태권도. 두 가지 태권도가 서로 계속 신경전을 안 벌이고 있다라면 거짓말이고요. 여전히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남북 간 태권도 교류 행사를 그래서 많이 개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뿌리는 그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전 세계화에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박정희와의 개인적 갈등 때문에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로서도 어떤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과 접근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양쪽 정권에게 골고루 또 이용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 된 스포츠가 있는데요. 씨름입니다. 자랑스럽다. 씨름. 근데 태권도야말로 반드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 태권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요일 밤 11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여기야말로 코리아가 아니냐. 김정일이 직접 서울 올림픽 방해 공작을 지시합니다. 진짜 코리아 타이틀을 확보하는 데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기싸움도 있고 뭐 실제 싸움도 있었고. 책상 치면서 당신 말 좀 똑바로 하라고. 아우지 탕강에 가지 않으려면 똑바로 살아졌어요. 올림픽 유치를 노력해보자고 결정하고 50일 만에 확정을 했어요, 우리가.
스테이지 굿! 채널 A